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증의 의의는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 형태, 움직임 등을 오관의 작용으로, 그렇죠?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강제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법원이 검증을 할 때는 법원의 검증이라는 건 법원이 하는 증거조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이 검증을 할 때는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강제처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하는 검증영장에 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지문 채취를 한다든지 사체를 부검한다든지 할 때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시하고 있지요. 압수수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증의 경우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있고 그 예외가 인정이 되고 있으며 또 검증영장의 제시, 검증의 참여, 검증조서의 작성 등의 작성, 또 검증이 제한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요.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체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해야겠지요.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결과를 검증조서에 기재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검증조서는 증거법에서 공부하는 312조 6항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검증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신체 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신체 검사에는 검증의 일환뿐이 아니라 감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체 검사에는 지문 채취나 신장의 측정, 상처 부위의 확인 등과 같은 검증으로서의 신체 검사가 있고 한편으로는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엑스선을 촬영하는 것과 같은 감정으로서의 신체 검사도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신체 검사는 증거의 흔적,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할 수 있고요.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는 그런 제한이 있겠습니다. 신체 검사와 관련해서 체내 검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체내 강제 수색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검증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증을 위한 신체 검사 영장, 검증 영장을 같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겠고요. 강제 체뇨, 강제로 소변을 체득하거나 피를 채취하는 거죠. 혈액을 채취하는 거 여러 군데에서 언급이 됐는데 한번 신체 검사라는 측면에서 체내 검사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마약 수사나 교통사고 수사 등에 관련해서 소변 검사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때 피체지자의 동의 없는 강제체뇨와 강제체혈은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강제처분 이름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된다고 해석을 해야겠고요. 강제체뇨와 강제체혈을 위해서는 어떤 영장이 필요하냐에 관해서 세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검증 영장이면 된다. 압수수색 영장 플러스 감정 처분 허가장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 압수 영장 또는 감정 처분 허가장이 있으면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대법원은 세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에서 공부한 바 있는 2011도 15,258호 판결에 의하면 혈액을 채취하려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이 있으면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음주, 마약류 검사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면 그러한 감정의뢰 회부 등은 영장주의 위반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보고 있지요. 한편
수사 목적이 아닌 진료 목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채취한 혈액을 의사 등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료 목적으로 제출해 놓은 그 혈액을 수사기관이 의료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경우 음주 등의 검사에 사용하는 것이 혈액의 증거 사용,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죠. 아래에 나오는 2018도 6219 판결에서는 위에서 살펴봤던 강제체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강제체류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체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길고 해서 판례 내용이 긴데요. 읽어보시면 강제체류에 대해서 그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공부했던 대물적 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공부했던 것이 검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물적 강제처분의 세 번째죠. 통신 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 그리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통신제한 조치라고 규정을 하면서 엄격하게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 감청 이외에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스럽게 녹음한다든지 듣는다든지 또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취득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적인 입장은요,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고, 영장주의, 허가장이라는 영장을 도입해서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만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 조치가 강제수사라는 성격을 명백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아래에 나오는 2016도 19843호 판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비명소리나 탄식 같은 것도 과연 대화에 들어가는 것인지, 만약에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런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타인 간의 대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통신 제한 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개념과 관련해서 살펴볼 판례였고요. 일단 통신 제한 조치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전기통신에 감청하는 것은 통신 제한 조치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 제한 조치를 법원은 크게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긴급 통신 제한 조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먼저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대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요. 또는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하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규정하고 있고요. 중대한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예비, 음모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통신 제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2달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에 통신 제한 조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수사 목적상 2달을 초과해서 통신 제한 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되겠습니다. 긴급 통신 제한 조치는 긴급이란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그런 허가장을 미리 발부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8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또는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있고 법원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긴급 통신 제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36시간이 지나버리면 지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불법 감청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취득한 내용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래에 나오는 판례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통신 제한 조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는 것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와 같은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 감청뿐만이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요청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1번부터 6번까지 6번인가요? 네, 6번까지 6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신한 내용, 인터넷 접속한 자료, 일시, 방호, 횟수 이런 것들, 위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안 2항에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위에서 본 6가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요청하는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는 일단 요청을 한 다음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허가서를 송부해 줘야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폐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할 때에는 어떤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된 범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범죄에 한해서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 2016도 13,489호 판결이 되겠습니다. 뇌물죄 등과 관련해서 설시가 되고 있는 판례가 되겠고요.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넘어가고 또 어느 정도 더 공부가 된 다음에 돌아와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같은 부분을 공부하고 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통신 제한 조치의 5번째 항목으로 비밀 녹음이 있는데요.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나 승낙 없이 그렇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비밀 녹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의 내용이 되겠고 그렇게 취득한 자료는 타인 간의 대화는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런 판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법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등장을 하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절에서는 그렇죠? 제3절에서는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제4절로 넘어와서 제4절에서는
수사상 증거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상 증거보전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공무원인 갑과 민간 사업자인 을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고, A라는 사람은 갑과 을에 대한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목격했다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참고인으로서 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상 난항을 겪게 될 것이고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경우에 바로 증거 보전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갑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지사로 발령이 나서 외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열릴 때 와서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겠죠. 이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사상 증거보전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인데요. 먼저 증거보전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거보전 청구의 의의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그렇죠? 검사도, 피고인도, 피의자도, 변호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도입 부분에서 봤던 외국에 출장 가려고 하는,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는 B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그래서 수사상이라는 겁니다. 공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판이 제기됐다면 법원에 청구를 법원에서 할 수 있는데요.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증거보전 청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수사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피해자 신문, 피해자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됐던 것이 77도 2770호 판결이 되겠습니다. 조문에 보시면 청구할 수 있는 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과연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밑에 내용에 나와 있지요. 한편 아래 판결에서는 86도 1646호 판결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증거보전을 위해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증인적격, 나아가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공부하고 와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만은, 그 단계에서 변론을 분리하면 공범인 같은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적격이 있다는 공부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판 단계에서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과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증거보전 청구의 방법으로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가 다퉈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래 판결에서도 증거보전 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증인신문하는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 변호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확보된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했던 판결입니다. 9일도 2337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판례 공부에 대한 내용은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이와 같이 1회 공판 기일 전에 미리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압수수색, 검증 또는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 그 뒤에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증거보전 청구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성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즉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311조 제2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공소 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해서 증인신문을 담당했던 법관이 공판에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해서 제척사유가 되는지가 다퉈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7일도 974 판결이 답을 주고 있지요. 이것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전심재판이냐 아니냐, 즉 1심, 2심, 3심 이런 식으로 심급 관할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것은 1심 전 단계로서 전심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제척 공부를 할 때 다시 또 등장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증거보존의 청구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증인신문의 청구입니다.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증인신문으로 제한이 되지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제3자가 참고인 출석 요구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앞서 도입 부분에서 살펴봤던 A 같은 경우죠. 이 경우에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미리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21조에 2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러한 증인신문의 청구는 앞서 본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와 달리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한편 검사는 184조에 의해서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두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해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겠죠. 이에 위반한 경우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변호인,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그걸 증거로 쓴다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의 증거보전 청구에서는 증거보전 청구를 한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221조의 2의 1항에 의해서 증인신문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조서를 검사에게 줍니다. 검사에게 송부해서 검사가 갖고 있다가 재판할 때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겠죠. 이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184조에 의하면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걸 열람 등사만 할 수 있을 뿐인데 221조의 2에 의해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그 증인신문 조서를 검사가 갖고 있게 되는 거고, 이 점에서 증거보전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서 1회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서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311조 2문에서 명시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법을 공부할 때 다시 등장을 할 것이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증인신문을 한 판사가 당해 사건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가 있는데, 위에 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에 참여했던 판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제척사유가 안 된다는 판례 비춰볼 때 판례가 부정설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명시적인 사례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판례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수사상의 증거보전까지 해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의 검증, 또 통신제한 조치, 그리고 수사상의 증거보전까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